형, 거기서 평생 썩어. 하반신 불수면 산짐승 밥이나 되는 게 딱이잖아. 친동생 태우는 비릿하게 웃으며 하반신 마비가 된 형을 깊은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칠흑 같은 어둠 속 으스러진 척추의 고통보다 더 시린 건 혈육의 배신이었습니다. 진흙탕을 손톱이 빠지도록 긁으며 죽음만을 기다리던 그 지옥 같은 구덩이. 하지만 태우는 몰랐습니다. 그곳에서 형을 살려낼 유일한 구원자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재벌가 장남의 처절하고도 눈부신 복수극.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시는 곳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시는 곳과 보시는 분께 행운이 깃들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빗길을 가르며 위태롭게 산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강도윤의 미간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룸미러를 힐끗 보며 옆자리에 놓인 서류 가방을 고쳐 잡았습니다. 강도윤이 낮게 음조렸습니다. 이번 이사회만 끝나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그때였습니다. 커브길에서 커다란 덤프트럭이 상향등을 켠 채 강도윤의 차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강도윤이 급하게 핸들을 꺾었지만 차체는 이미 균형을 잃고 비탈길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강도윤은 거꾸로 뒤집힌 차 안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깨진 유리창 밖을 보았습니다. 누군가 천천히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도윤이 피 섞인 침을 뱉으며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차 문이 거칠게 열리고 빗물 섞인 바람이 안으로 들이쳤습니다. 서 있는 사람은 강도윤의 친동생 강태윤이었습니다. 강태윤이 우산을 받쳐들고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 아직도 숨을 쉬고 있네? 역시 즐겨. 강도윤이 떨리는 손을 뻗어 강태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애쓰며 물었습니다. 태윤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왜 여기 있어? 강태윤이 형의 손을 구두굽으로 거칠게 짓밟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냐고? 형이 오늘 죽어줘야 내가 살거든. 강도윤이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가 형제인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강태윤이 바지 주머니에서 작은 주사기를 꺼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형제? 그런 시시한 말은 버려. 형은 평생 모든 걸 가졌잖아. 이제는 내 차례야. 강태윤이 강도윤의 목덜미에 주사 바늘을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강도윤이 온몸을 뒤틀며 소리쳤습니다. 아, 이게 뭐야? 태윤아, 제발. 강태윤이 빈 주사기를 빗물 속으로 던져버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건 형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선물이야. 이제 다리는 영원히 못 쓸 테니까 걱정 마. 강도윤의 하반신이 급격히 차가워지며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윤이 강도윤의 품에서 인감도장과 보안카드를 빼내며 덧붙였습니다. 형은 오늘 여기서 추락사로 끝나는 거야. 유서도 내가 아주 멋지게 써뒀어. 강태윤이 옆에 서 있던 덩치 큰 남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리해. 흔적도 남지 않게 깊은 곳으로 던져버려. 강도윤이 힘없이 늘어진 몸으로 강태윤의 얼굴을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강태윤, 내가 살아 돌아오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절대로. 강태윤이 우산을 고쳤으며 비웃음 섞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살아서 돌아온다고? 걔가 웃겠네. 잘 가, 형. 덩치 큰 남자들이 강도윤을 차 밖으로 끌어내어 절벽 끝으로 데려갔습니다. 강도윤의 몸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온몸을 때리고 거친 나뭇가지들이
살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철퍽 소리와 함께 강도윤은 진흙 구덩이 속에 처박혔습니다. 강도윤이 흙탕물을 들이켜며 신음했습니다. 살아야 해. 죽을 수 없어. 강태윤, 그놈을 죽이기 전까지는. 강도윤이 팔에 힘을 주어 기어가려 했지만 하반신은 마치 남의 살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도윤이 자신의 다리를 주먹으로 치며 절규했습니다. 움직여. 제발 움직이란 말이야. 왜 감각이 없어? 멀리 산 위에서 강도윤의 차가 화염에 휩싸이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강도윤은 배신감과 공포에 질려 어둠 속으로 정신을 잃어갔습니다. 한편 절벽 아래 무성한 숲길을 따라 작은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다은이 비옷을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다은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네. 산사태가 나기 전에 빨리 돌아가야겠어. 그때 이다은의 귀에 짐승의 울음소리와는 다른 기괴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다은이 랜턴을 비추며 바위 틈을 살폈습니다. 거기 누구 있어요? 사람인가요? 이다은이 랜턴 불빛 속에서 피범벅이 된 채 쓰러진 강도윤을 발견했습니다. 이다은이 숨을 들이키며 강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세상에, 정신 차리세요. 제 말이 들리나요? 강도윤이 희미하게 눈을 뜨며 다은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살려 주세요. 이다은이 강도윤의 맥박을 짚으며 긴박하게 말했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잠시만 참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다은은 숙련된 솜씨로 강도윤의 다리와 허리에 응급 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이다은이 강도윤의 상처를 살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단순한 추락이 아니야. 누군가 인위적으로 신경을 건드린 흔적이 있어. 이다은이 주변에 있던 약초망에서 개조된 사륜 카트를 끌어왔습니다. 이다은이 강도윤의 몸을 카트 위에 고정하며 말했습니다. 조금 아플 거예요. 꽉 잡으세요. 여기서 더 지체하면 정말 위험해요. 비탈진 산길을 카트 하나의 의지에 올라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이다은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카트를 끌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제발 버텨주세요. 강도윤이 고통으로 정신을 놓으려 할 때마다 이다은은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예요? 가족은 없나요? 여기서 죽으면 억울하잖아요. 강도윤이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름, 강도윤. 가족은 적들뿐이야. 이다은이 입술을 꽉 깨물며 카트를 마지막 힘을 다해 잡아당겼습니다. 적들뿐이라고요? 그럼 더 살아야겠네요. 그 사람들 보란 듯이. 드디어 숲속 깊은 곳에 숨겨진 작은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이다은은 강도윤을 실내로 옮긴 뒤 곧바로 수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다은이 소독된 칼과 바늘을 꺼내며 도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여기는 병원이 아니에요. 마취제도 충분하지 않고요. 고통이 심하겠지만 견뎌야 해요. 강도윤이 땀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세요.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다은이 도윤의 상처 부위를 절개하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다은이 도윤의 하반신 상태를 확인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그냥 마비가 아니야. 특수 독소가 신경계에 퍼지고 있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이다은이 약탕기에서 끓인 약초 추출물을 도윤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이걸 마셔야 해요. 해독 성분이 들어있어요. 조금씩이라도 삼키세요. 강도윤이 약을 삼키며 신음을 흘렸습니다. 너무 써. 이다은이 도윤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몸에 좋은 건 원래 쓴 법이에요. 정신 놓지 마세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다은은 밤이 새도록
도윤의 상처를 봉합하고 신경염을 막기 위한 처치를 이어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장대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오두막 안은 촛불 하나가 겨우 온기를 유지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수술을 마친 이다은이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내뱉었습니다. 이다은이 창밖의 여명을 보며 말했습니다. 살았어.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며칠 후 강도윤이 처음으로 맑은 정신으로 눈을 떴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마른 약초들이 보이고 방 안가득 씁쓸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다은이 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정신이 드나 보네요. 꼬박 사흘을 잤어요. 강도윤이 몸을 일으키려다 멈칫하며 다리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내 다리, 왜 아무런 감각이 없지? 내 다리가 왜 이래? 강도윤이 이불을 걷어치우고 자신의 다리를 미친 듯이 만져보았습니다. 이다은이 다가와 강도윤의 어깨를 누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척추 신경이 크게 손상됐어요. 지금은 움직일 수 없는 게 당연해요. 강도윤이 이다은의 손을 뿌리치며 병력같이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하반신 마비라고? 당신이 뭔데 그걸 단정해. 강도윤이 침대에서 굴러떨어지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움직여. 움직이란 말이야. 강태윤 그놈이 내 다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강도윤이 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다은이 바닥에 엎드린 강도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울고 싶으면 마음껏 울어요. 하지만 당신을 이 꼴로 만든 사람이 누군지는 잊지 마세요. 강도윤이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이다은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내 고통을 어떻게 알아? 이다은이 바닥에 주저앉아 강도윤과 눈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나도 모든 걸 잃어봤거든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이 산속으로 도망쳐온 사람이 나니까요. 강도윤이 이다은의 말에 잠시 울음을 멈추고 멍하니 그녀를 보았습니다. 이다은이 강도윤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덧붙였습니다. 죽는 게 더 쉬울 것 같죠? 하지만 살아서 그들에게 갚아주는 게 진짜 복수예요. 내가 당신을 살린 이유이기도 하고요. 강도윤이 이다은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다시 걸어서 그놈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다은이 강도윤의 손을 힘주어 잡으며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의사예요. 비록 면허는 뺏겼지만 내 환자는 내가 책임져요. 그러니까 나만 믿어요. 창밖으로 비친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의 엉망이 된 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타인의 온기에 몸을 떨며 다시 한번 삶의 끝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산새들이 지저귀며 비겐 아침을 알리고 있었지만 강도윤의 마음속에는 이제 막 거대한 폭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윤이 주먹을 꽉 쥐며 작게 은조렸습니다. 기다려라, 강태윤. 네가 준 절망 그대로 돌려줄 테니까. 이다은이 약탕기를 들고 일어서며 문 밖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강도윤은 멀어지는 이다은의 뒷모습을 보며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피어난 작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습니다. 오두막 안에는 시큼한 약초 냄새가 며칠째 가시지 않고 감돌았습니다. 이다은이 정성껏 끓인 미음 그릇을 강도윤의 입가로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한 입이라도 더 들어요. 그래야 기운을 차리고 재활을 시작하죠. 강도윤이 고개를 돌려 미음 그릇을 거칠게 밀쳐내며 쏘아붙였습니다. 치워. 이런 걸 먹고 목숨 줄 연명해서 뭐해? 차라리 이대로 굶어 죽는 게 나아. 미음 그릇이 바닥에 굴러 내용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이다은이 빈 그릇을 조용히 집어들며 강도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죽는 게 소원인가요? 강도윤 씨가 여기서 굶어 죽으면 강태윤이 슬퍼할 것 같죠? 강도윤이 핏발선 눈으로 이다은을 노려보며 헐떡였습니다.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 당신이 뭘 안다고 참견이야. 이다은이 수건으로 바닥을 닦아내며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태윤은 아마 축배를 들걸요? 형이 산속에서 비참하게 굶어 죽었다는 소식에 박수를 칠 거예요. 복수하고 싶다면서요? 그런데 겨우 미음 한 그릇에 자존심 세우며 죽겠다고 때를 써요? 강도윤이 입술을 파르르 떨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다은이 다시 미음을 한 수저 떠서 강도윤의 입술에 대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죽으려면 복수라도 하고 죽으세요. 강태윤의 심장에 칼이라도 꽂아넣고 나서 죽으란 말이에요. 자, 어서 먹어요. 강도윤이 이다은을 죽일 듯이 노려보다가 결국 짐승 같은 신음과 함께 미음을 받아 삼켰습니다. 이다은은 밤낮 없이 3시간마다 강도윤의 몸을 뒤집으며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이다은이 강도윤의 마비된 다리에 긴 침을 꽂으며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신경이 죽지 않게 계속 자극해야 해요. 많이 아플 테니까 소리 지르고 싶으면 지르세요. 강도윤이 침이 들어가는 감각을 느끼려 애쓰며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느껴져. 차라리 칼로 베는 통증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 이다은이 강도윤의 종아리를 강하게 주무르며 대답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신경은 하루아침에 살아나지 않아요. 내 손길을 머릿속으로 계속 상상하세요. 어느 날 오후 이다은이 약초를 캐러 산을 내려간 사이 강도윤은 결심한 듯 침대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강도윤이 상체의 힘만으로 바닥을 기며 오두막 문턱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할 수 있어. 여기서 나가야 해. 내 힘으로 서야 해. 강도윤이 문턱을 붙잡고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감각 없는 다리가 문턱에 걸려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강도윤이 섬돌 아래 흙바닥으로 굴러떨어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왜 내 다리가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강도윤이 진흙바닥에 얼굴을 박은 채 자신의 다리를 주먹으로 내려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마침 돌아온 이다은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급히 달려와 강도윤을 일으켰습니다. 이다은이 강도윤의 어깨를 붙잡고 화를 내며 외쳤습니다. 무슨 짓이에요? 아직 물이라고 했잖아요. 강도윤이 이다은의 옷자락을 붙잡고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나 좀 봐. 내가 이 꼴이야. 문턱 하나도 못 넘는 쓰레기가 됐다고. 차라리 그때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그랬어. 이다은이 강도윤을 힘껏 끌어안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쓰레기 아니에요. 당신은 살아남은 승자예요. 자, 이걸 보세요. 이다은이 주머니에서 흙 묻은 만년필 하나를 꺼내 강도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강도윤이 만년필에 새겨진 JS그룹 로고를 확인하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다은이 강도윤의 흙 묻은 얼굴을 닦아주며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고 현장에서 떨어뜨린 거예요. 이 물건의 주인답게 다시 일어서세요. 저 밑바닥에서 웃고 있을 동생을 끌어내려야 하잖아요. 강도윤이 만년필을 부서질 듯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그 시각 서울 JS그룹 본사 회장실에서는 강태윤이 여유롭게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강태윤이 비서에게 서류를 건네며 명령했습니다. 아버지 약은 거르지 않고 챙겨드리고 있지? 영양제라고 하면 의심 안 하실 거야.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강 회장님은 현재 의식이 혼미하셔서
외부인 면회도 일절 차단된 상태입니다. 강태윤이 창밖을 내다보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정식 회장이 되는 날도 얼마 안 남았군. 형이 없으니 세상이 이렇게 조용하고 좋네. 같은 시간 강원도 산길을 헤매던 오석진 팀장이 한 산지기를 붙잡고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오석진이 지갑에서 거액의 수표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이 사진 속 인물을 본 적 있습니까? 최근에 이 근처에서 낯선 사람을 구했다는 소문이라도 들으셨나요? 산지기가 수표를 챙기며 주변을 살피고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 위쪽 오두막에 사는 여자가 가끔 약초를 팔러 내려오는데 요즘 들어 부쩍 생필품을 많이 사가긴 하더이다. 오석진의 눈이 번뜩이며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 오두막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바로 가야겠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온 이다은은 강도윤의 신경을 자극하기 위해 매일 밤 찬물과 온물을 교차로 다리에 부었습니다. 강도윤이 찬물에 몸을 떨며 이다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런 산속에 혼자 살게 된 거야? 아까 나보고 배신당했다고 했잖아. 이다은이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JS그룹 협력병원에 있었어요. 아주 유능한 의사였죠. 그런데 병원장의 의료사고를 내가 뒤집어 쓰게 됐어요. 믿었던 동료들이 나한테 등을 돌리고 증언까지 조작하더군요. 강도윤이 놀란 표정으로 이다은을 보며 말했습니다. JS그룹 협력병원이라면 내 회사 아래 있던 곳이잖아. 이다은이 도윤의 다리를 마사지하며 담담하게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당신을 처음 발견했을 때 갈등도 많았죠. 하지만 당신의 눈에서 나랑 똑같은 불꽃을 봤어요. 억울해서 못 죽겠다는 그 불꽃 말이에요. 강도윤이 이다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치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 회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니 몰랐어. 내가 다시 돌아가면 반드시 당신 누명부터 벗겨줄게. 이다은이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됐어요. 일단 당신 다리부터 살려놓고 생각해요. 자, 이제 평행봉 훈련 시작할 거예요. 이다은은 마당에 나무로 만든 투박한 평행봉을 설치했습니다. 강도윤이 팔의 힘으로 몸을 지탱하며 평행봉 사이를 이동하려 애썼습니다. 강도윤이 땀을 비오듯 흘리며 거친 숨을 내뱉었습니다. 팔이 끊어질 것 같아. 다은 씨, 나 좀 잡아줘. 이다은이 뒤에서 강도윤의 허리를 받쳐주며 격려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강태윤이 이 모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강도윤은 매일 지옥 같은 훈련을 견디며 상체 근육을 키워나갔습니다. 어느 날 밤 이다은이 고쳐준 낡은 위성 라디오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라디오 앵커가 긴박한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JS그룹 강태윤 회장 직무대행이 다음 달 15일 정식 회장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강도윤이 라디오를 끄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취임식이라고? 내 제삿날을 취임식 날로 정했구나, 강태윤. 이다은이 강도윤의 다리를 주무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제부터는 더 강도를 높일 거예요. 견딜 수 있겠어요? 강도윤이 이다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야. 뭐든 시켜줘. 훈련이 이어지던 새벽 강도윤이 자신의 왼쪽 발가락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강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다은을 불렀습니다. 다은 씨, 이거 봐. 지금 움직인 거 맞지? 이다은이 무릎을 꿇고 강도윤의 발끝을 살폈습니다. 강도윤의 왼쪽 엄지발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위아래로 까딱거렸습니다.
이다은이 입을 틀어막으며 환희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움직였어요. 도윤 씨 신경이 반응하고 있어요. 세상에 정말 기적이에요. 강도윤이 자신의 발을 보며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살았어. 나 이제 다시 걸을 수 있어. 고마워, 다은 씨. 정말 고마워. 이다은이 울고 있는 강도윤을 꽉 껴안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고요한 새벽 산속에 희망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두막 근처 숲에서 사냥개들의 사나운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다은이 쏘스라치게 놀라며 창밖을 살폈습니다. 벌써 여기까지 온 건가? 도윤 씨, 일단 숨어야 해요. 강도윤이 지팡이를 꽉 잡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올 테면 오라고 해. 이제는 도망치지 않아. 멀리서 손전등 불빛들이 오두막을 향해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이다은이 다급하게 도윤의 휠체어 카트를 끌고 비밀 지하실 문을 열었습니다. 강도윤은 자신의 다리를 한번 내려다본 뒤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오두막 문 밖에서 거친 발소리와 함께 낯선 사내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깔린 오두막 마당으로 거친 사내들의 발소리가 들이닥쳤습니다. 이다은은 지하실 문을 닫고 그 위에 낡은 카페트를 서둘러 깔았습니다. 이다은이 문 뒤에 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제발 그냥 지나가야 할 텐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오두막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방 안을 어지럽게 헤집으며 이다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용역 사내가 이다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가래침을 뱉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구석에 여자 혼자 살고 있었나? 이다은이 떨리는 어깨를 애써 진정시키며 사내를 노려보았습니다. 남의 집에 이렇게 함부로 들어와도 되는 건가요? 당신들 누구죠? 사내가 손전등으로 이다은의 눈을 괴롭히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러 온 사람들이야. 최근에 여기서 낯선 남자를 본 적 없나? 이다은이 침착하게 바구니에 담긴 약초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약초 캐는 사람 말고는 본 적 없어요. 보시다시피 여긴 나 혼자뿐이에요. 다른 사내가 마당에 놓인 재활용 평행봉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야, 저건 뭐야? 저런 게 왜 여기 있어? 이다은이 창밖을 내다보며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소아마비를 앓는 조카가 가끔 놀러와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라도 되나요? 사내들이 투덜거리며 방 안의 가재도구들을 발로 찼습니다. 이다은이 바닥에 흩어진 약초 더미를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거기 썩은 약초 더미가 있는데 냄새가 독할 거예요. 더 뒤져보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실제로 지독한 악취가 올라오자 사내들은 코를 쥐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우두머리 사내가 혀를 차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에이, 재수없게. 가자, 여긴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사내들이 멀어지는 소리가 들리자 이다은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지하실 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강도윤이 잔뜩 긴장한 얼굴로 올라왔습니다. 강도윤이 이다은의 손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갔어? 다친 데는 없어? 이다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강도윤을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요. 일단은 속아 넘어간 것 같아요. 하지만 위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용역들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에는 한 중년 남자가 오두막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다은의 눈이 공포로 커졌습니다. 그 사람은 과거 이다은에게 누명을 씌웠던 박 원장이었습니다. 박 원장이 얄미운 미소를 지으며 이다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누구야?
우리 병원의 보물이었던 이다은 선생 아니야? 이다은이 주먹을 꽉 쥐며 박 원장을 가로막았습니다. 박 원장님, 당신이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죠? 당장 나가세요. 박 원장이 오두막 구석을 살피며 능글맞게 말했습니다. 산삼이 좋다는 소문을 듣고 왔지. 그런데 이 구두는 주인이 누구일까? 박 원장이 구석에 놓여 있던 강도윤의 고급 수제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다은이 구두를 뺏으려 했지만 박 원장이 뒤로 물러나며 비웃었습니다. 이건 JS그룹 후계자나 신을 법한 비싼 물건인데 강도윤이 여기 숨어 있나 보군. 이다은이 당황하며 박 원장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제가 길에서 주운 거예요. 박 원장이 이다은의 어깨를 밀치며 방 안으로 불쑥 들어갔습니다. 병풍 뒤에 숨어 있던 강도윤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도윤이 차가운 눈빛으로 박 원장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군, 박 원장. 여전히 비겁한 짓만 골라 하고 있군. 박 원장이 눈을 크게 뜨며 손뼉을 쳤습니다. 와, 정말 살아있었네. 강태윤이 알면 기절하겠어. 박 원장이 강도윤에게 다가가 은밀한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강 본부장님, 내가 입만 다물면 당신은 살 수 있어. 대신 내 스위스 계좌로 100억만 입금해. 강도윤이 코웃음을 치며 박 원장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내 목숨값이 고작 100억인가? 돈은 줄 수 있지만 네가 그 돈을 쓸 수 있을까? 박 원장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협박하는 거야? 당장 강태윤에게 전화하면 당신은 오늘로 끝이야. 강도윤이 지팡이를 꽉 쥐며 박 원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전화해. 대신 네가 다은 씨에게 했던 짓도 세상에 다 공개될 거야. 박 원장이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광기 어린 웃음을 지으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좋아, 같이 죽어보자고. 강태윤이 더 큰 돈을 줄게 뻔하니까. 박 원장이 전화를 마치고 비열하게 웃으며 오두막을 떠났습니다. 이다은이 강도윤의 팔을 붙잡으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도윤 씨, 이제 정말 위험해요. 강태윤이 사람들을 보낼 거예요. 강도윤이 굳은 표정으로 이다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다은 씨. 나 때문에 당신까지 이런 위험에 처하게 됐어. 이다은이 강도윤을 카트에 태우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말할 시간 없어요.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해요. 이다은은 미리 준비해둔 산악용 카트에 강도윤을 싣고 뒷길로 향했습니다. 멀리 산 아래에서 수십 대의 차량 불빛이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강도윤이 산 위쪽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다은 씨, 저기 동굴이 있어. 거기로 가야 해. 이다은이 카트를 끌며 가파른 바위길을 기어 올랐습니다. 팔다리가 나뭇가지에 긁혀 피가 났지만 이다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도윤이 이다은의 손을 잡으며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다은 씨, 나를 버리고 가. 이대로라면 둘 다 잡혀. 이다은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도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당신 죽으면 내 인생도 끝이야. 두 사람이 동굴 입구에 다다랐을 때 오두막 쪽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강태윤이 보낸 킬러들이 오두막에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강도윤이 타오르는 오두막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강태윤, 저 불길보다 더 뜨겁게 너를 태워주마. 그때 킬러들이 동굴 입구까지 추격해오며 총을 겨누었습니다. 사내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숲속에서 누군가 튀어나와 사내의 손목을 꺾었습니다. 강도윤의 보안팀장 오석진이었습니다. 오석진이 연막탄을 던지며 강도윤에게 외쳤습니다. 본부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안으로 피하십시오. 오석진은 순식간에 2명의 킬러를 제압하고 동굴 입구를 큰 바위로 막아버렸습니다. 동굴 안은 정적과 함께 차가운 공기만 감돌았습니다. 오석진이 무릎을 꿇고 강도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본부장님 살아계실 줄 알았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강도윤이 오석진의 어깨를 두드리며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오 팀장. 나를 믿어줘서 정말 고마워. 오석진이 품 안에서 위성 전화기 하나를 꺼내 강도윤에게 건넸습니다. 강태윤이 내일 회장 취임식을 강행한다고 합니다. 여기 전화기입니다. 강도윤이 전화기를 받아들며 이다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다은은 기진맥진하여 동굴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이다은에게 다가가 그녀의 상처 입은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다은 씨, 이제 시작이야. 내가 당신의 억울함까지 전부 해결할게. 이다은이 지친 미소를 지으며 강도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믿어요, 도윤 씨.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강도윤이 위성 전화기의 버튼을 누르며 차가운 목소리로 은조렸습니다. 강태윤, 네가 만든 무대가 곧 내 무덤이 될 거다. 동굴 밖은 여전히 적들의 수색 소리로 소란스러웠지만 동굴 안의 세 사람은 새로운 반격의 서막을 준비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강도윤의 눈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습기 가득한 폐광 대피소 안으로 낡은 촛불 하나가 일렁거렸습니다. 오석진이 큼직한 가방을 내려놓으며 강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오시는 길이 험해 많이 힘드셨죠? 강도윤이 땀범벅이 된 얼굴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은 씨가 고생했지. 나는 그저 카트에 실려온 것뿐이야. 이다은이 젖은 옷을 짜며 강도윤의 상태를 살피고 말했습니다. 그런 말 마세요. 그 가파른 길을 버텨낸 것만으로도 대단해요. 오석진이 가방 안에서 검은색 금속 장치를 꺼내며 덧붙였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외골격 보조 장치입니다. 아주 가볍지만 힘은 강력하죠. 강도윤이 차가운 금속 장치를 만져보며 복잡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걸 입으면 정말 내가 내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건가? 이다은이 강도윤의 다리에 보조 장치를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기계의 힘을 빌리는 거지만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대신 통증은 상상 이상일 테니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보조 장치가 강도윤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강하게 조여왔습니다. 강도윤이 비명을 지르며 침상을 꽉 붙잡았습니다. 아, 다리가 찢어지는 것 같아. 이다은이 강도윤의 이마를 짚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기계가 억지로 신경을 자극하고 있어서 그래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세요. 오석진이 옆에서 강도윤의 상체를 부축하며 응원했습니다. 본부장님, 조금만 참으십시오. 강태윤 그놈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도윤이 이를 악물고 부들부들 떨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그놈 면상을 생각하면 이 정도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야. 훈련이 시작된 지 사흘째 되던 날 대피소 안은 강도윤의 신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다은이 약탕기를 내려놓으며 강도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걸어볼까요? 보조기 출력을 높였어요. 강도윤이 벽을 짚고 일어서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어디 한번 해보자고.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니까. 강도윤이 한 걸음을 내딛자 기계 작동음과 함께 그의 다리가 허공을 찼습니다. 강도윤이 균형을 잃고 바닥에 고꾸라지며 신음했습니다. 제기랄. 마음처럼 쉽지가 않네. 이다은이 얼른 달려가 강도윤을 품에 안으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어? 강도윤이 이다은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다은아. 너한테 자꾸 못난 모습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속상해. 이다은이 강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못나긴 뭐가 못나? 내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남자로 보여. 강도윤이 고개를 들어 이다은의 눈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난 벌써 포기했을 거야. 복수가 끝나면 우리 정말 저 산 위로 돌아가자. 이다은이 미소 지으며 강도윤의 뺨에 입을 맞추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약속할게.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자. 한편 오석진은 대피소 구석에서 노트북을 두드리며 정보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오석진이 화면을 강도윤 쪽으로 돌리며 보고했습니다. 본부장님, 강태윤이 회장님을 외진 요양원에 가두고 약물을 투여했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강도윤이 화면 속 아버지의 야윈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를, 감히 아버지를 건드려? 강태윤, 넌 인간도 아니야. 이다은이 강도윤의 손을 포개 잡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흥분하지 마세요. 이게 다 우리가 반격할 때 쓸 무기가 될 거예요. 오석진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강도윤을 보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본부장님, 취임식 날 입을 제대로 된 정장이 없습니다. 산에서 입던 옷으로는 기자들 앞에 설 수 없어요. 이다은이 결심한 듯 겉옷을 챙겨 입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읍내에 다녀올게요. 오 팀장님이 알려준 장소에서 정장이랑 물자를 받아올게요. 강도윤이 이다은의 손목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안 돼, 다은아. 마을 곳곳에 강태윤의 부하들이 깔려 있을 거야. 너무 위험해. 이다은이 강도윤의 손을 살며시 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 나 약초꾼 차림으로 나가면 아무도 몰라봐. 당신은 여기서 훈련에만 집중해. 이다은은 위험을 무릅쓰고 폐광을 나섰습니다. 몇 시간 뒤 이다은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큰 가방을 메고 돌아왔습니다. 이다은이 가방에서 짙은 남색 정장을 꺼내며 숨가쁘게 말했습니다. 받아왔어요. 오는 길에 수상한 차들이 따라붙어서 계곡 아래로 굴러서 따돌렸어요. 강도윤이 이다은의 까진 무릎을 보며 가슴 아픈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너 정말 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내 마음이 너무 아파. 이다은이 자기 무릎에 피를 닦아내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까짓 상처가 무슨 대수라고 그래. 당신이 이 옷 입고 멋지게 나타날 생각만 하면 하나도 안 아파. 결전의 날을 앞둔 마지막 밤이 찾아왔습니다. 강도윤은 보조장치를 벗은 채 침상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이다은을 부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은아, 나 좀 봐. 나를 잡지 말고 가만히 지켜봐줘. 강도윤이 온 힘을 집중해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기계의 도움 없이 강도윤의 발바닥이 차가운 폐광 바닥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강도윤이 후들거리는 다리로 한 걸음, 두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다은이 입을 틀어막으며 감격에 젖어 외쳤습니다. 도윤아, 네가 정말 혼자서 걸었어. 강도윤이 세 걸음째에서 중심을 잃고 다은의 품으로 쓰러지며 웃었습니다. 맞지? 나 이제 사람 구실할 수 있어. 강태윤 그놈 목덜미를 잡을 수 있다고. 이다은이 강도윤을 꽉 껴안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하다 강도윤. 정말 고생 많았어. 내일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 될 거야. 오석진이 대피소 밖에서 차 시동 거는 소리를 내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본부장님,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산을 내려가야 합니다.
강도윤이 이다은이 준비해준 정장을 입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강도윤이 지팡이를 꽉 쥐며 서늘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가자. 강태윤이 정성껏 준비한 잔치를 끝내러. 이다은이 강도윤의 넥타이를 매만져주며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뒤에 있다는 거 잊지 마. 알았지? 강도윤이 이다은의 이마에 짧게 입을 맞추고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고 올게. 세 사람은 어두운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윤의 발걸음은 비록 느렸지만 그 어떤 거인보다 묵직하고 단호했습니다. 저 멀리 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자 강도윤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다시금 타올랐습니다. 강태윤이 왕좌에 오르려는 그 순간 죽음에서 돌아온 형의 목소리가 온 세상을 뒤흔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밤 망령산의 어둠은 걷히고 진실의 태양이 떠오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JS그룹 본사 강당은 이른 아침부터 화려한 화환들과 취재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는 가운데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속속 자리를 채웠습니다. 강당 전면에는 강태윤의 대형 사진과 함께 회장 취임을 축하하는 화려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강태윤이 무대 뒤 대기실에서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있었습니다. 강태윤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옆에 서 있는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계시나? 오늘 같은 날 소란 피우시면 곤란한데. 비서가 허리를 숙이며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요양원에는 경비를 강화해 두었으니 아무 걱정 마십시오. 강태윤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대기실을 나섰습니다. 무대 위에 오른 강태윤이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단상 앞에 섰습니다. 강태윤이 마이크를 잡고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저는 형님인 강도윤 전 본부장의 비극적인 실종을 딛고 새로운 JS그룹을 이끌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태윤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는 신용을 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님의 빈자리가 너무나 큽니다. 하지만 저는 형님이 남긴 유지를 이어받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당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지더니 대형 스크린에 푸르스름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강태윤이 당황하며 뒤를 돌아보자 스크린에는 그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영상이 선명하게 재생되었습니다. 비 내리는 산속에서 강태윤이 강도윤의 목에 주사기를 찌르는 장면과 의식이 혼미한 강 회장에게 억지로 약물을 투여하는 모습이 연달아 흘러나왔습니다. 취재진 사이에서 경악 섞인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강태윤이 단상을 주먹으로 치며 소리쳤습니다. 누구야? 당장 저거 꺼. 보안팀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태윤이 강도윤의 지문을 도용해 서류에 날이 나는 장면까지 나오자 강당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당 뒤편의 거대한 문이 천천히 열리며 환한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강도윤이 꼿꼿하게 서서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강도윤의 정장 바지 속에서 아주 미세한 기계 작동음이 들렸지만 수많은 카메라 셔터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강도윤이 한 걸음씩 단상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강도윤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고 지팡이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옆에서 오석진이 강도윤의 보폭에 맞춰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강태윤이 귀신을 본 듯 눈을 크게 뜨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말도 안 돼. 네가 어떻게 해? 넌 죽었잖아. 강도윤이 단상 앞에 멈춰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강태윤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죽지 못해 미안하구나, 태윤아. 네가 정성껏 마련한 이 자리를 내가 망쳐서 어쩌지? 강도윤이 지팡이를 바닥에 강하게 내리찍으며 덧붙였습니다. 내 자리에 앉으니 기분이 좋더냐? 남의 것을 훔쳐서 왕이 된 소감이 어때? 강태윤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강도윤을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저건 가짜야. 죽은 놈이 어떻게 걸어서 들어와. 당장 저 미친놈을 끌어내. 하지만 보안 팀원들은 강도윤의 위험서린 눈빛에 압도되어 감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강당 뒷문으로 제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수사관이 강태윤의 앞을 가로막으며 신분증을 내보였습니다. 강태윤 씨, 살인 미수 및 횡령, 그리고 감금 혐의로 체포합니다. 강태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오석진이 순식간에 그의 팔을 꺾어 바닥에 엎어뜨렸습니다. 강태윤이 바닥을 긁으며 처절하게 소리쳤습니다. 이거 내가 이 회사의 회장이야. 다들 가만 안 둬. 강도윤이 바닥에 처박힌 강태윤을 내려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회장, 넌 오늘부터 JS그룹에서 가장 비참한 죄인으로 기록될 거다. 강도윤이 카메라를 향해 돌아서서 단호한 어조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밝힙니다. 과거 우리 회사 협력병원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이다은 선생은 무죄입니다. 박 원장과 강태윤이 공모에 저지른 추악한 범죄의 희생양이었을 뿐입니다. 강당 구석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다은이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다은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자 옆에 서 있던 오석진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취임식장은 순식간에 강태윤의 범죄 폭로장으로 변했고 강태윤은 수갑이 채워진 채 취재진의 카메라 세례를 받으며 끌려나갔습니다. 강도윤이 지팡이의 의지에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강도윤이 오석진의 귀에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오 팀장, 빨리 요양원으로 가세. 아버지를 모셔야 해. 강도윤은 곧바로 아버지가 갇혀있던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강도윤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야윈 얼굴로 침대에 누워있는 강 회장이 보였습니다. 강도윤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지, 늦어서 죄송합니다. 도윤이가 왔습니다. 강 회장이 희미하게 눈을 뜨며 아들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떨리는 손으로 강도윤의 뺨을 만졌습니다. 강 회장이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장하다, 내 아들. 도윤은 아버지를 안전한 병원으로 옮긴 뒤 모든 뒷정리를 오석진에게 맡겼습니다. 화려한 도심의 소음을 뒤로하고 강도윤과 이다은은 다시 망령산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강태윤이 불을 질러 뼈대만 남은 오두막 마당에는 어느새 밤안개가 자욱하게 깔렸습니다. 강도윤이 휠체어에 앉아 타버린 나무 기둥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다은아, 여기서 시작했지. 네가 나를 살려낸 이 자리에서. 이다은이 강도윤의 뒤에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타버린 제가 아니라 새로운 싹이 돋아날 거예요. 강도윤이 품 안에서 작은 보석 상자를 꺼내 이다은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강도윤이 이다은의 손을 잡고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은아, 나랑 약속해 줄래? 이제 재벌가 장남 강도윤이 아니라 네가 살려낸 한 남자로서 평생 내 곁을 지키고 싶어. 이다은이 상자 속 반짝이는 반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다은이 강도윤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당신이 어디에 있든
내가 당신의 다리가 되어줄게요. 두 사람은 타버린 오두막 마당에서 소박하지만 눈부신 승리의 만찬을 즐겼습니다. 강도윤은 비로소 무거운 왕관을 내려놓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강도윤이 밤하늘의 별을 보며 작게 은조렸습니다. 태윤아, 넌 모든 걸 뺏으려 했지만 결국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걸 남겨줬구나.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희망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멀리 어둠 속에서 탈주에 성공한 박 원장의 서늘한 눈빛이 두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다가오는 새로운 위기의 그림자가 두 사람의 행복을 다시 한번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망령산의 평화는 잠시뿐인 폭풍 전야의 정적과도 같았습니다. 강도윤이 이다은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다시 한번 결의를 다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에는 내가 널 지킬게. 이다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강도윤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산바람이 두 사람의 옷깃을 스치며 지나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한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길었던 싸움을 끝낸 주인들이 비로소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내려앉은 VIP 병동 안은 기계 장치의 규칙적인 소음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강도윤이 천천히 눈을 떴지만 평소와 다른 이질감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강도윤이 자신의 오른팔을 들어 올리려 애쓰며 받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왜 이러지? 왜 팔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야? 강도윤이 떨리는 손으로 옆에 놓인 호출배를 누르려 했지만 손가락 끝이 허공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마침 병실로 들어오던 이다은이 강도윤의 상태를 보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이다은이 강도윤의 어깨를 붙잡으며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아, 왜 그래? 어디 불편한 거야? 강도윤이 식은땀을 흘리며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은아, 몸이 이상해. 하반신뿐만 아니라 이제 상체까지 감각이 없어져가. 이다은이 강도윤의 손을 만져보더니 차갑게 식은 체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다은이 차트를 확인하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말도 안 돼. 신경염이 이렇게 빨리 전이될 리가 없는데. 담당 의사가 뒤이어 들어와 강도윤의 상태를 살피고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 본부장님, 취임식 날 무리하게 보조장치를 사용하신 게 독이 된 것 같습니다. 사고 당시에 주입됐던 성분이 신경계를 타고 상행성으로 번지고 있어요. 강도윤이 의사의 가운을 붙잡으려 노력하며 거칠게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립니까? 그럼 제가 전신 마비라도 된다는 건가요? 의사가 고개를 숙이며 안타까운 듯 대답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이를 늦추는 게 최선입니다. 목까지 번지면 호흡 근육이 마비되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다은이 의사를 밀치듯 나서며 강렬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고칠 수 있어요. 제가 연구하던 해독배합법이 있으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이다은은 곧바로 병원 지하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강도윤은 홀로 남겨진 병실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시각 병원 지하 주차장 구석에는 번호판이 없는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박 원장이 모니터를 통해 이다은의 동선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박 원장이 옆에 앉은 사내들에게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명령했습니다. 지금이야. 저 여자가 연구실에서 나오면 바로 낚아채. 소리 지를 틈도 주지 마라. 이다은은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챙겨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병원 안내방송에서
긴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응급실에서 알립니다. 강도윤 환자 보호자 이다은 선생님, 지금 즉시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이 걸음을 멈추고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응급실? 도윤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이다은은 의심할 새도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두운 주차장 한복판에서 이다은이 주변을 살피며 외쳤습니다. 저 여기 왔어요. 무슨 일이죠? 도윤이가 잘못됐나요? 어둠 속에서 박 원장이 천천히 걸어 나오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아니, 강도윤은 아직 숨이 붙어 있지. 대신 내 목숨이 오늘 끝날지도 모르겠구나. 이다은이 뒷걸음질을 치며 가방을 휘둘렀습니다. 박 원장, 당신 구치소에 있어야 하잖아. 어떻게 여기 있는 거야? 박 원장이 신호를 보내자 숨어있던 장정들이 이다은의 뒤를 덮쳤습니다. 이다은이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사내가 강력한 전기 충격기를 그녀의 옆구리에 갖다 댔습니다. 찌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이다은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박 원장이 이다은의 머리채를 잡아 올리며 조롱 섞인 투로 말했습니다. 강도윤 그놈한테 전해라. 사랑하는 여자를 살리고 싶으면 스위스 계좌 비밀번호를 내놔야 할 거라고. 몇 시간 뒤 병실에서 사투를 벌이던 강도윤의 휴대전화로 영상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강도윤이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재생하자 폐허가 된 건물 창고에 묶여있는 이다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 원장이 화면에 얼굴을 들이밀며 광기 어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강도윤, 내 돈 가로챈 대가는 톡톡히 치러야지. 12시간 준다. 비밀번호 안 보내면 이 여자는 여기서 산채로 묻힐 거야. 강도윤이 휴대전화를 집어던지며 짐승처럼 절규했습니다. 박 원장, 이 미친놈, 당장 다은이 내놔. 강도윤이 침대에서 굴러떨어지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하지만 마비가 진행된 몸은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닥에 무겁게 늘어졌습니다. 강도윤이 문을 두드리며 오석진을 불렀습니다. 오 팀장 어디 있어? 당장 들어와. 오석진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 강도윤을 부축하며 소리쳤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몸도 가누지 못하시면서. 강도윤이 오석진의 멱살을 잡으며 눈물을 흘리고 말했습니다. 다은이가 납치됐어. 박 원장 그 인간 말종이 다은이를 데려갔다고. 오석진이 영상을 확인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당장 위치 추적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일단 진정하시고 치료를. 강도윤이 오석진의 말을 끊으며 결연한 표정으로 명령했습니다. 아니, 나도 가야겠어. 오 팀장, 내 가방 안에 있는 그 약 꺼내. 오석진이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 각성제는 심장에 너무 무리가 가요. 본부장님 목숨이 위험합니다. 강도윤이 자신의 가슴을 치며 처절하게 외쳤습니다. 다은이가 죽으면 내 목숨이 무슨 소용이야. 죽어도 거기서 죽을 거니까 당장 주사해. 결국 오석진은 떨리는 손으로 강도윤의 팔에 짙은 붉은색의 약물을 주입했습니다. 강도윤의 동공이 일시적으로 확장되더니 온몸에 핏발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윤이 비명을 지르며 침대 난간을 꽉 붙잡았습니다. 으악! 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 약 기운 덕분에 일시적으로 마비가 풀린 강도윤이 휠체어에 몸을 묶고 일어섰습니다. 강도윤이 권총을 허리춤에 찌르며 오석진에게 말했습니다. 가자. 박 원장 그놈 심장에 내가 직접 구멍을 내주겠어. 오석진이 운전대를 잡고 폐정신병원으로 지정된 위치를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강도윤은 이동하는 내내
고통으로 몸을 떨면서도 다은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다은아, 조금만 기다려. 제발 무사해야 해. 폐허가 된 정신병원 입구에 도착하자 박 원장의 부하들이 총을 들고 길을 막아섰습니다. 오석진이 차 문을 열고 나가며 소리쳤습니다. 본부장님, 여기는 제가 맡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오석진은 순식간에 2명의 적을 제압하며 길을 텄습니다. 강도윤은 휠체어를 거칠게 밀며 어두운 복도를 지나 지하 창고로 향했습니다. 복도 끝방에서 박 원장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도윤이 문을 발로 차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박 원장이 다은의 목에 칼을 겨눈 채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다은이 입이 막힌 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원장이 칼날을 다은의 목에 더 바짝 대며 소리쳤습니다. 오, 정말 왔네. 그 몸으로 여기까지 오다니 대단한 사랑이야. 강도윤이 권총을 박 원장에게 겨누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칼 치워. 네가 원하는 건 돈이잖아. 다은이 보내주면 계좌 열어줄게. 박 원장이 광기 어린 눈으로 도윤을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돈도 좋지만 네가 무너지는 꼴을 보는 게 더 즐거울 것 같아. 여기서 둘 다 죽여버리고 돈은 천천히 찾아도 되거든. 강도윤이 한 걸음 다가가려 하자 다시 전신에 경련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약효가 떨어져가며 다리가 후들거리고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강도윤이 바닥에 주저앉으면서도 총구를 놓지 않고 외쳤습니다. 박 원장, 제발. 다은이는 건드리지 마. 내가 시키는 건 뭐든 할게. 박 원장이 다은의 머리카락을 움켜쥐며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늦었어. 너희 둘의 그 잘난 사랑, 여기서 끝내주마. 이다은이 필사적으로 몸을 뒤틀며 박 원장의 팔을 물어뜯었습니다. 박 원장이 비명을 지르며 칼을 휘두르려는 찰나 강도윤의 눈에 마지막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오늘 밤 이 폐허 속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피해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강도윤이 방아쇠를 당기기 위해 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공기마저 얼어붙은 정막 속에서 두 사람의 운명을 결정지을 마지막 총성이 울려 퍼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다은의 눈물이 차가운 바닥에 떨어지고 강도윤의 가쁜 숨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죽음보다 깊은 어둠이 세 사람을 집어삼킬 듯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 원장이 다은의 목에 칼날을 더욱 바짝 들이대며 광기 어린 눈으로 강도윤을 조롱했습니다. 강도윤, 어서 계좌번호를 불러. 안 그러면 이 여자의 고운 목에 구멍이 날 줄 알아. 강도윤이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휠체어 난간을 꽉 움켜쥐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줄게. 다 줄 테니까 일단 그 칼부터 치워. 다은이가 다치면 너도 끝이야. 이다은이 입이 막힌 채로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눈물 섞인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강도윤이 이다은과 눈을 맞추며 아주 찰나의 순간 폐광에서 약속했던 눈짓을 보냈습니다. 강도윤이 입술을 깨물며 낮은 목소리로 은조렸습니다. 박 원장, 첫 번째 숫자는 9야. 잘 받아 적어. 박 원장이 숫자를 듣기 위해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찰나 이다은이 온 힘을 다해 박 원장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옆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지금이야, 도윤아. 강도윤이 비명을 지르며 휠체어에서 몸을 던져 박 원장의 다리를 덮쳤습니다. 각성제 부작용으로 온몸의 근육이 비틀리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강도윤은 박 원장의 발목을 부서질 듯 움켜쥐었습니다. 박 원장이 중심을 잃고 바닥에 고꾸라지며 칼을 놓쳤습니다. 이 병신 같은 놈이 감히 나를. 이거 나.
박 원장이 강도윤의 얼굴을 구두로 가격했지만 강도윤은 피를 흘리면서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강도윤이 이를 악물고 박 원장을 바닥에 짓누르며 외쳤습니다. 절대로 못 가. 널 죽여서라도 다은이는 지킬 거야. 그때 오석진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박 원장의 손목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뒤따라온 경찰들이 박 원장에게 수갑을 채우고 그를 거칠게 끌고 나갔습니다. 이다은이 포박을 풀고 달려와 강도윤을 품에 안으며 오열했습니다. 도윤아, 정신 차려. 제발 눈 좀 떠봐. 강도윤이 검붉은 피를 한 움큼 쏟아내며 다은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다행이다. 네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이다은이 강도윤의 맥박을 짚으며 오석진에게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오 팀장님, 빨리 구급차 불러요. 도윤이 심박수가 너무 빨라요. 이대로 두면 심장이 터질지도 몰라요. 구급차 안에서 이다은은 도윤의 가슴을 압박하며 쉬지 않고 말을 걸었습니다. 도윤아, 나 좀 봐. 죽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 나랑 같이 오두막 짓기로 했잖아. 강도윤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다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랑해, 다은아. 너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기적이었어. 병술 수술실 앞은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다은은 자신의 상처를 돌볼 겨를도 없이 수술복을 갈아입고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료 의사가 이다은을 만류하며 말했습니다. 이 선생, 자네 몸도 엉망이야. 집도는 우리가 할 테니 밖에서 기다려. 이다은이 수술 장갑을 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들어갈 거예요. 도윤이 몸 상태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부탁이니까 제발 같이 있게 해주세요. 수술은 밤을 꼬박 새우며 15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강도윤의 척수 신경에 퍼진 독소와 염증을 씻어내는 과정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사투였습니다. 이다은이 모니터의 수치를 확인하며 간호사에게 외쳤습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수혈팩 더 가져오세요. 도윤아, 조금만 더 버텨. 제발. 수술을 마친 이다은이 수술실 밖으로 나오자 오석진이 초조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오석진이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다은 선생님, 본부장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다은이 벽에 기대어 주저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신경전이는 막았어요. 이제 목숨은 건졌지만, 하지만 하반신은 다시는 걷지 못할 거예요. 오석진이 주먹으로 벽을 치며 안타까운 듯 탄식했습니다. 그럴 수가. 그 모진 고생을 다 하셨는데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이다은이 눈물을 닦으며 오석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도윤이는 행복할 거예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제가 평생 그 사람 다리가 되어줄 거니까요. 사흘 뒤 강도윤이 중환자실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창가에서 햇살을 받으며 꾸벅꾸벅 졸고 있던 이다은이 인기척에 놀라 일어났습니다. 이다은이 강도윤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윤아, 정신이 들어? 나 보여? 강도윤이 갈라진 목소리로 이다은을 부르며 물었습니다. 다은아, 나 이제 다시는 못 걷는 거지? 이다은이 잠시 침묵하다가 강도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도윤아. 내 실력이 부족해서 너를 완벽하게 고치지 못했어. 이제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할지도 몰라. 강도윤이 이다은의 손을 힘주어 잡으며 오히려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울지 마, 다은아. 네가 무사한데 걷는 게 무슨 상관이야. 휠체어 타고 너랑 산책하면 되지. 나 정말 괜찮아. 이다은이 강도윤의 가슴에 머리를 묻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휠체어 태워줄게. 같은 시간 구치소에 수감된 강태훈과 박 원장에게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오석진이 병실로 들어와 신문을 건네며 강도윤에게 보고했습니다. 본부장님, 강태윤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원장도 징역 30년이 확정됐고요. 이제 그 인간들이 세상 빛을 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 강도윤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내다보고 말했습니다. 복수가 끝나면 시원할 줄 알았는데 막상 끝나니 허무하네. 오 팀장, 이제 내 집은 전부 사회에 환원해줘. 오석진이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전부 말입니까? 그 엄청난 재산을 정말 다 내놓으시겠다고요? 강도윤이 이다은을 보며 미소 짓고 덧붙였습니다. 응, 나랑 다은이처럼 억울하게 다치고 배신당한 사람들 돕는 재활재단을 만들 거야.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이제 알 것 같거든. 이다은이 강도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자랑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잘 생각했어, 도윤아. 너랑 내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으로 바꿔주자. 강도윤은 곧바로 JS그룹의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고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화려한 재벌 장남의 자리 대신 그는 사랑하는 여자의 손을 잡고 새로운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강도윤이 휠체어에 앉아 병원 복도를 지나며 다은에게 속삭였습니다. 다은아, 우리 다시 그 산으로 갈까? 너랑 처음 만났던 그 오두막으로. 이다은이 휠체어 손잡이를 꽉 잡으며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좋아. 이번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예쁜 집을 지어줄게. 두 사람은 병원 문을 나서며 눈부신 일출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하반신의 감각은 사라졌지만 강도윤의 가슴 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생명력이 차올랐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서로가 있었기에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사슬에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굴러가는 휠체어 바퀴 소리가 희망의 선율처럼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갈랐습니다. 강도윤과 이다은은 서로의 눈을 맞추며 다가올 미래가 결코 어둡지 않음을 확신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푸르게 두 사람의 앞길을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온 두 연인이 비로소 진정한 자유의 땅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망령산의 짙은 녹음 사이로 햇살이 부서지며 하얀색 건물들을 따스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불길에 타버렸던 오두막 자리에는 이제 국내 최고의 시설을 갖춘 도운 재활빌리지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다은이 흰 가운을 매만지며 로비를 지나다 휠체어를 타고 환자들과 대화하는 강도윤을 발견했습니다. 이다은이 차트를 가슴에 안고 미소 지으며 강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사장님, 벌써 아침 회진 끝내신 거예요? 강도윤이 휠체어 바퀴를 멈추고 이다은을 올려다보며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원장님보다 늦게 일어날 수는 없잖아. 오늘 입원한 환자분이 다은이 너를 꼭 보고 싶어 하더라. 이다은이 강도윤의 어깨를 가볍게 주무르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내가 얼른 가봐야겠네. 도윤아, 이따가 점심은 같이 먹는 거죠? 강도윤이 이다은의 손등을 툭 치며 밝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비빔밥 준비해달라고 조리실에 말해뒀어. 이다은이 바쁜 발걸음으로 병동으로 향하자 강도윤은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강도윤은 빌리지 로비 한복판에 전시된 낡은 사륜 카트 앞으로 휠체어를 밀고 갔습니다. 진흙대가 묻고 바퀴가 덜덜거리는 그 카트 옆에는
작은 동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석진이 서류 뭉치를 들고 다가와 강도윤의 시선을 따라가며 물었습니다. 본부장님, 아니 이사장님, 이 낡은 수레를 왜 여기에 두셨는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강도윤이 카트의 거친 나무 표면을 쓸어내리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게 없었으면 난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절망 속에서 나를 끌어올려준 유일한 밧줄이었지. 오석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강도윤에게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JS그룹에서 보낸 기부금 명단입니다. 전문 경영인이 회사를 아주 잘 이끌고 있더군요. 이제는 기업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어서 사람들이 우리 재단을 기적의 상징이라고 부릅니다. 강도윤이 보고서를 훑어보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네. 태윤이가 망쳐놓은 이름이 이제야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 오석진이 넥타이를 고쳐 매며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강태윤은 구치소에서 매일 본부장님 앞으로 참회 편지를 쓴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전부 폐기하고 있습니다만. 강도윤이 창밖의 숲을 바라보며 무덤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냥 두게. 그 녀석에게는 잊히는 게 가장 큰 벌이니까. 난 이제 그 이름을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아. 일주일 뒤 재활빌리지 뒤편에 위치한 작은 숲속 교회에서 소박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장도 아니고 수많은 하객도 없었지만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경건하고 따뜻했습니다. 강도윤이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휠체어에 앉아 신부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이다은이 아버지의 손 대신 오석진의 팔을 살짝 잡고 들어왔습니다. 이다은이 강도윤 앞에 서자 강도윤이 갑자기 휠체어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강도윤이 온 힘을 다해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하객석에 앉아있던 강 회장과 환자들이 숨을 들이키며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이다은이 눈을 크게 뜨며 강도윤을 붙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도윤아, 무리하지 마. 갑자기 왜 그래? 강도윤이 이다은의 손을 잡고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을 내디디며 말했습니다. 다은아, 네가 살려준 내 인생이야. 내 곁에 당당히 서서 이 반지를 끼워주고 싶었어. 강도윤이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두 걸음, 세 걸음을 걸어 이다은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강도윤이 이다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갈라진 목소리로 맹세했습니다. 평생 너만 사랑할게. 네가 내 다리가 되어줬으니 이제 내가 내 우산이 되어줄게. 이다은이 눈물을 펑펑 쏟으며 강도윤의 몽목을 끌어안고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도윤아. 정말 장하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신랑이야. 교회 안은 환호성과 박수 소리로 가득 찼고 오석진은 구석에서 연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강 회장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감격에 젖어 말했습니다. 도윤아, 네가 우리 가문의 자랑이다. 정말 고생 많았다. 결혼식 이후 두 사람의 삶은 평범하지만 눈부신 일상으로 채워졌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강도윤은 특수 보조기를 착용한 채 마당에서 걷기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어린 딸 설이가 아빠의 휠체어를 밀어보겠다고 낑낑거렸습니다. 강도윤이 땀을 닦으며 멈춰서서 딸아이를 내려다보고 웃었습니다. 우리 설이 아빠 도와주는 거야? 아빠는 이제 혼자서도 잘 걸을 수 있는데. 이다은이 쟁반에 시원한 보리차를 담아 나오며 그 모습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설이야, 아빠 괴롭히면 안 돼. 도윤이 너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이리 와서 좀 쉬어. 강도윤이 설이를 번쩍 들어 올려 휠체어에 앉히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설이 덕분에 힘이 더 나는걸. 다은아, 우리 오늘 저 절벽 끝 정원에 갈까? 세 가족은 강도윤이 처음 버려졌던 그 절벽 끝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곳은 무서운 낭떠러지가 아니라 이름 모를 들꽃들이 가득 피어난 희망의 정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정원 중앙에 세워진 추모비 앞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추모비에는 절망 끝에서 만난 당신이 나의 길입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다은이 강도윤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해? 혹시 예전 그 기억 때문에 마음이 안 좋은 거야? 강도윤이 이다은의 손을 포개 잡으며 평온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감사하고 있었어. 태윤이가 나를 이곳에 버리지 않았다면 난 평생 너라는 보물을 몰랐을 테니까. 서리가 꽃 한 송이를 꺾어와 이다은의 머리에 꽂아주며 방긋 웃었습니다. 엄만 예뻐. 아빠도 꽃. 이다은이 딸을 안아 올리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강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하다, 그치? 지옥 같던 그 시간이 다 꿈만 같아. 강도윤이 이다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결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꿈이 아니야. 우리가 함께 이겨낸 진짜 기적이지. 평생 이 숲을 지키며 우리처럼 아픈 사람들 돌보며 살자. 노을이 망령산을 붉게 물들이며 세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강도윤은 휠체어 대신 이다은의 부축을 받아 천천히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비록 걸음은 느리고 서툴렀지만 그가 내딛는 발자국마다 사랑과 희망의 향기가 묻어나는 듯 했습니다. 강도윤이 멈춰서서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작게 응조렸습니다. 다은아, 나를 찾아줘서 고마워. 내 생명을 포기하지 않아줘서 정말 고맙다. 이다은이 강도윤의 어깨에 고개를 기둥처럼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나를 다시 의사로 살게 해준 건 너야. 우리가 서로를 살린 거야, 도윤아. 산새들이 둥지를 찾아 날아가는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오고 숲은 어느새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강도윤은 이제 더 이상 잃어버린 다리를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튼튼한 사랑의 다리가 있고 함께 걸어갈 소중한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재활 빌리지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며 어두운 산길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빛은 절망에 빠진 누군가에게 전하는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처럼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강도윤과 이다은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노을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산속에 버려졌던 한 남자의 처절한 복수극은 이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변해 전설처럼 남았습니다.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치며 그들의 영원한 행복을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긴 여정을 끝낸 두 사람의 얼굴 위로 마침내 완전한 평화의 미소가 피어오르며 막을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산속에 버려졌던 도윤 씨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그가 가졌던 화려한 재력이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온기와 살아야 한다는 따뜻한 질타였죠. 우리는 가끔 인생의 밑바닥에 던져졌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윤 씨가 그랬듯 내 곁에 소중한 인연을 믿고 다시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기적은 분명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비극으로 시작된 이 산속 이야기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는 전설이 된 것처럼 말이죠. 화려한 재벌가의 왕자 대신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숲길을 걷는 도윤 씨와 다은 씨. 두 사람이 일궈낸 이 기적 같은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련은 길었지만 그들이 맞이한 아침 햇살은 그 무엇보다 눈부셨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